안녕하세요. 저는 60년생 박경규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일을 좀 소문내고자 썰사남의 사연을 보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합디다. 제가 그걸 아주 굳게 믿고 좋은 거 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경우를 몸소 느꼈거든요.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두고 반대로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을 거두기 마련이더군요. 제가 경험한 그 자업자득의 사연을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꽤 괜찮은 집안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비단, 모시, 면 같은 원단을 판매하시는 상인이셨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꽤 크게 장사를 하셨고 장사도 아주 잘 되어서 저희 형제가 총 4남매였는데 다들 배불리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 4남매 중에서도 막내의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첫째 형을 낳으시고 둘째, 셋째는 누나들을 낳으셨는데 저희 친할머니께서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팔자가 달라진다고 하셔서 저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낳기 전까지도 딸이면 어쩌나 고민하셨답니다. 다행히 남자인 제가 태어났고 저는 예쁨 듬뿍 받으며 살았습니다. 첫째 형하고는 11살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5살이고 형이 16살 때부터 형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랑 형을 세워두고 형한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장남, 네가 경규 이끌고 이 사업을 물려받아야 한다. 알았지? 예,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경규가 어려도 손이 야무진 걸 보니 형을 잘 도울 것 같다. 우리 장남이랑 막내가 있으면 아버지는 아무 걱정이 없어. 제가 우리 막둥이 데리고 잘 이끌게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 당시 첫째들은 다 그렇게 의젓했습니다. 안 그러면 못 사는 시대였으니까요. 형은 16살 때부터 장남 노릇하면서 일 배우고 지금 생각해도 그런 형이 참 멋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꼬마아이로 자랐죠. 그러다가 제가 8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형이 19살이었는데 시장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일을 그렇게 잘했거든요. 그런 형 덕분에 장사가 잘 되어도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누나들까지 다 장사를 도와주러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몇 번 따라서 나갔었는데 가봤자 저는 하는 것도 없고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오히려 방해만 되었던 셈이었죠. 저는 가기 싫다고 뗐으니까 어머니께서 그냥 저는 옆집에 맡겨두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불이 아주 크게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가게가 원단집이잖아요. 불에 얼마나 취약했겠습니까? 미친 듯이 빠르게 불타올랐고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전 평소처럼 옆집에 맡겨져 있었고 천운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가족을 전부 다 잃고 말았습니다. 화재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불 다 끄고 다음 날부터 시장 한쪽에서 다 같이 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없다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들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들 사진 품에 안고 시장 한켠에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경규야. 몇 번 본 적이 있는 동네 어른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조금 더 많은 연배의 어른이었는데 동네에서 부자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서 엄청 잘 산다고, 저희 집보다 몇 배는 더 잘 사는 집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신보는 아주 고약하니 절대 엮이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약하다는 어른이 저를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경규 어쩌나. 친척들은 왔고? 저희 집은 친척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모님이 저 밑에 지방분들이셨는데 어릴 때 형제들 다 죽고 두 분 다 외동이셨거든요.
결혼 후 곧장 상경했고 조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셨었죠. 제가 고개를 저으니까 그 부자 영감님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가자, 우리 경규. 나 따라가자. 영감님 따라요? 그래. 아니면 여기 길바닥서 누워 자고 할 거냐? 그지 마냥? 얼른 가서 뜨신 물로 씻고 밥도 먹자꾸나. 예, 영감님. 저는 그렇게 영감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서 제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못 가게 막고 싶은 마음입니다. 영감님은 정말 저를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맛있는 밥도 주었습니다. 집은 무슨 대궐만큼이나 컸습니다. 영감님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집에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가족들인가 생각했는데 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었습니다. 경규, 너 갈 데가 없겠구나. 그렇지? 예. 그럼 너 여기서 살래? 네? 정말요? 아유, 정말이다 마다. 여기서 잠도 자도 되고 밥도 먹어도 되니까 나랑 같이 살자꾸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말에 의하면 신보가 고약한 사람인데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절대 엮이면 안 된다고 하셨었는데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거기 아니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겠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거라면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영감님은 입꼬리를 올리며 씩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집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달콤한 말에 저는 홀랑 넘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밥을 주긴 줬습니다. 보리만 가득한 밥과 간도 안 된 생김만 던져주었습니다. 첫날 얻어먹었던 호화스러운 밥상은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도 자기야 잤죠. 하지만 그 대궐 같은 영감님 집 옆으로 하인들이 모여 사는 쪽방이 있더라고요. 정말 코딱지만한 방 한쪽이었습니다. 그 작은 곳에서 성인 남자 둘과 제가 몸을 구겨서 잤습니다. 그런 곳에 보온이 될 리가 있나요? 여름엔 익혀지다시피 더웠고 겨울엔 이러다가 정말 입이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싶게 추웠습니다. 실제로 바로 옆 쪽방인 여자방에서 지내던 한 아주머니는 발가락이 동상에 걸리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가족들이 미친 듯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 형과 누나들이 놀아주고 장난쳤던 것, 시장에 가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시던 아버지.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건지 너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나가면 저는 정말 길거리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내면서 제가 그 영감님 집에서 한 것은 그냥 노동이었습니다. 집이 크고 살고 있는 식구들도 많아서 화장실도 2개나 있던 곳이었거든요. 화장실 똥 푸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잘 먹어서 그런가 싸기는 또 얼마나 싸는지 그 냄새가 지독해서 콧구멍을 종이로 막고 두건을 2겹이나 얼굴에 두르고서 일을 했습니다. 또 나이가 어리니까 힘쓰는 건 못하고 아주머니들 도와서 빨래를 했습니다. 뒷마당에서 빨래하고 있으면 그 집에 사는 영감님 조카인지 뭔지 하는 애들이 와서 한 대씩 치고 가고 엄청 놀렸습니다. 부모도 없는 바보. 아유, 거지 같아. 냄새나. 야, 너 나중에 나 크면 우리 집 하인으로 와라. 너는 그렇게 평생 하인만 해야 돼. 저의 마음을 갉아먹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빨래하려고 하는데 뭐가 바닥에 떨어지더라고요. 동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주변에 보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얼른 그 동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혹시 도망이라도 갈까봐 저를 절대로 집 밖으로 안 내보냈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 동전을 모은들
어디 쓸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동전을 보는 순간 이 돈을 모으면 나중에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주머니에서 나오는 동전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들은 아니었습니다. 대개 10원짜리들이었죠. 그러다가 간혹 제 또래의 애들이 깜빡하고 주머니에서 빼지 않은 동전 뭉텅이를 한 번에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동전이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았고 중간에 한 번 같이 일하던 형한테 걸려서 다 빼앗기기도 했지만 전 그 집을 탈출하겠다는 염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그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 나이 18살이 될 때까지. 그 집에서 꾸준히 일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 나르고 시중 들며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집안 큰어른이 돌아가셔서 우리 다 같이 내려갈 거니까 그동안 집 잘 지키고 있어라. 예, 영감님. 일 대충 하지는 않나. 경규 네가 잘 감시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영감님은 저를 아주 신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도록 갖은 노력을 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구두를 닦아두고 기침소리라도 들리면 얼른 뛰어가서 뜨신 물을 대접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랬거든요. 그 모든 행동이 다 저를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의심을 안 할 테니까요. 제가 설마 도망가리라 의심이 나 있겠습니까? 영감님은 저보고 다른 하인들 감시를 잘 하라며 일러두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는 저희 하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총 6명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말을 했죠. 저는 이제 이 집 나갈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세요. 제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하인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적잖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저도 모르죠. 밖에 안 나가본 지가 오래돼서 어디를 가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여기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야 그렇긴 하겠다만. 우리 떠나면서 어디로 갈지 말하지 맙시다. 혹여나 잡혔을 때 다른 사람까지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다신 보지 맙시다. 우리 각자 잘 살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고. 제 말에 다른 하인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6명의 하인이 전부 다 짐을 챙겼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고약한 심보를 가진 영감님의 집에 있기 싫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말하셨듯 더 이상 엮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새벽, 길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틈타서 우리는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곧장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기차역까지 정말 잠깐도 안 멈추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한 기차역은 한적했습니다. 저는 기차역 옆에 외진 곳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차림새가 누가 봐도 남루한 하인꼴이었거든요. 누가 저를 알아보고 영감님 댁에 얘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그 집에서 나올 때 챙겨 나온 멀쩡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도 썼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목도리까지 꽁꽁 둘러맸습니다. 기차역 한켠에 앉아서 매표소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고요한 기차역에 홀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0년이 천천히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일 제대로 못했다고 영감님한테 벌받아서 마당에 하루 종일 엎드려 뻗쳐하고 있었던 것.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몰래 고기 가져와서 하인들 다 모여서 허겁지겁 먹어치웠던 것. 동네에 전염병이 돌아서 친하게 지낸 하인 중 하나가 세상을 떠났던 것. 그 모든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말은 하인이라고 했지만 대외적으로 영감님은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인처럼 일을 많이 시켰을 뿐이었죠. 내가 꼭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던 우리 가족들.
가족들 목까지 내가 잘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악몽 같았던 10년은 이제 그만 지워버리고 이제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기차역에 해가 거의 다 드리워질 때쯤부터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고 매표소가 열렸습니다. 글도 몰랐던 저는 영감님 몰래 방에서 글 공부를 혼자 했습니다. 하인 아주머니 중에 글 아는 분이 계셔서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저는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긴 사람이 하도 많으니 저를 절대 못 찾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괜히 긴장해서 말까지 더듬으며 표를 구매했고 기차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빨래에서 나온 동전들을 모은 게 기차표 사고도 좀 남더군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저의 하인 신분도 깨끗하게 지워지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니 정말 사람이 말도 안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은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 명절에 시장에 가면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그거 딱 2배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흘러나온 걸까 하는 감탄과 신기함이 섞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은 무진장 추웠습니다. 외투 같은 거 챙겨올 생각도 못했고 그런 거 살 돈도 없었습니다. 기차표 사고 나니 돈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었거든요. 밥 한 끼 사 먹기도 아까운 돈이었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이 안 섰습니다. 일단 역을 빠져나가자고 마음먹고 일단 나와서 사람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은 참 집도 많고 뭐가 다 많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영감님 신뢰를 받게 되면서 종종 밖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되게 뭐 심부름 같은 거였죠. 뭐 사와라 하면 네 하고 가서 사오고 그런 거요. 사실 그때도 도망칠까 고민 많이 했지만 그럼 제가 도망쳤다는 걸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잡으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도망쳤거든요. 그때 나가서 평소에 자주 못 나가는 동네 구경도 좀 하고 사람 사는 모습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봤자 한 달에 1~2번이었지만요. 아무튼 그랬는데도 밖이 참 낯설더라고요. 아마 서울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기한 서울의 모습이 걷고 또 걷다 보니까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배도 좀 고프더라고요. 이젠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주머니에는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3일은 버틸 만한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들어섰던 길이 죄다 주택만 있던 골목길이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길은 모르겠고 이걸 어쩌나 싶어서 일단 다시 역을 찾아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저는 큰 봉변을 당하고 맙니다. 골목골목을 헤치며 역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도저히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해는 이미 다 졌고 어디 들어갈 곳도 없고 해서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골목에서 30대 중반의 남자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제가 사투리를 쓰니까 웃겼나 봅니다. 남자 둘이 막 웃더라고요. 서울 처음 와보니? 네, 오늘 왔는데요. 따라와, 형들이 알려줄게. 두 남자는 낄낄 웃으면서 저를 안내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기분 나쁘게 웃나? 생각하면서 그 뒤를 쫓았죠. 그런데 그 2사람이 저를 안내한 곳은 역이 아닌 막다른 골목길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겠나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정말 땡전 한 푼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갔고 저는 그 골목길에서 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오자마자 자유를 찾자마자 험한 꼴을 당하게 된 저. 정말 운도 지지리도 없고 이 정도면 살지 말라고 하늘에서 막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제게도 남은 동아줄이 있었나 봅니다. 욱신거리는 몸을 웅크리며 슬그머니 눈을 떠보니까 제가 무슨 터널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보니까 사람만 다니는 굴다리 안에 제가 눕혀져 있었습니다. 어느새 해는 떠 있었고 굴다리 입구 쪽으로 푸릇한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깥을 천천히 올려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깼네. 인기척이 전혀 없었던지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제 아버지 뻘 정도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림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체형에도 안 맞는 듯한 옷을 여러 벌 껴입었는데 옷이 상당히 낡아 있었고 거뭇거뭇한 피부색과 큼지막하고 낡아서 여기저기 구멍난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였던 겁니다. 노숙자 아저씨는 탁한 눈으로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저 혹시 저를 여기로 데려와 주셨나요? 노숙자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질문이 참 이상한데 쓰러져 있는 사람이니까 데려왔지. 거기 있으면 죽어. 거긴 춥거든. 여기가 따뜻해. 터널이라 바람도 안 불고 눈도 안 맞고. 아, 네.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노숙자 아저씨는 다시 고개를 돌려 멍하니 앞만 봤습니다. 저도 자세를 고쳐서 아저씨 옆에 앉았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얼굴을 만져보니 손이 스칠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분명 멍이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 여기저기에도 상처가 나 있었고 바지 무릎은 찢어지고 흙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서럽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봉변을 당해야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은 왜 하필 나한테 그런 건지, 왜 나여야만 했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쳐박고 엉엉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우는 동안 노숙자 아저씨는 미동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울다가 겨우 진정을 하고 고개를 들었고 아저씨 옆에 나란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벌써 출근 시간이 되었는지 사람들이 터널 안을 오갔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집이 있고 직장이 있겠구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생각에 잠겼죠. 그런데 옆에 있던 노숙자 아저씨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열더니 김밥 한 줄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우적우적 맛있게 김밥을 먹었습니다. 순간 침이 꼴딱 넘어가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복으로 지낸 지 24시간이 훨씬 지났을 때였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김밥 하나만 먹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멍하니 아저씨의 김밥만 쳐다봤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자세를 살짝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안 돼. 네. 3일 넘었어. 너 배탈 나. 네? 김밥이 3일 넘었다고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드세요? 그건 내 마음이지. 어쩐지 밥알이 엄청 딱딱해 보인다 했습니다. 아무리 겨울이라지만 저러다 정말 배탈이 심하게 날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아저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몇 살? 고등학생? 18살이요. 학교는 안 다니고. 18살, 18살. 나도 18살이었던 때가 있었지. 네. 갈 데가 없냐? 네. 제 대답에 아저씨는 대꾸를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다시 멍하니 있더니 이번엔 입고 있는 옷 중 가장 안쪽 옷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뭔가를 내밀었죠. 너 이거 가지고 가. 이 동네는 별로야. 다른 동네로 가. 버스 타, 버스. 네? 아저씨가 건넨 건 돈이었습니다. 자그마치 1,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1,000원이면 밥 두 끼는 먹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저한테 왜 주세요? 아저씨 돈이잖아요. 아저씨가 쓰셔야죠. 나도 18살일 때가 있었어. 그래도 난 그때 부모님도 있고 집도 있었는데 너는 없잖아. 나보다 불쌍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가져가. 얼른 가, 마음 바뀌기 전에.
다시 한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돈을 정말 받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는데 아저씨가 얼른 가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건 나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저씨가 말한 대로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어떤 버스인지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일 많이 내리는 곳에서 내렸습니다. 사람이 더 많으면 험한 꼴 또 안 당하겠지 싶어서요. 근데 그때가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내린 곳에 죄다 회사만 있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픈데 그 시간에 열려있는 식당이 없어서 한참을 돌아다니던 중 저는 한 국수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보일러 틀면 연기 나오는 통 있잖아요. 거기서 연기가 폴폴 나오는 걸 보고 그냥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한 중년의 남자 사장님이 놀라서 문 쪽을 바라보시더군요. 아, 아직 장사 안 하시나요? 그게... 사장님은 시계와 저를 번갈아 가며 보시더니 들어와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냉큼 의자에 앉았고 가게 안에는 맛있는 멸치 국물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배에선 천둥이라도 치는 것처럼 괴상한 소리가 나왔고 그럴수록 사장님의 손놀림은 빨라졌습니다. 곧 뜨거운 국수가 한가득 나왔고 저는 허겁지겁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은 감칠맛이 뛰어났고 면도 아주 탱글탱글하니 잘 삶아져 있었습니다. 올려진 고명들도 모두 정갈하고 양껏 올라가 있었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김치까지 훌륭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커다란 국수 한 그릇을 5분 만에 다 해치워 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면발까지 먹고 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요.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다시 영감님 집으로 돌아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대로 노숙자가 되는 건가 정말 막막했죠. 그래서 일단 이 가게에서 최대한 천천히 나가자고 생각했습니다. 밖은 너무 추웠으니까요. 그래서 남은 국수 국물들을 아주 천천히 숟가락으로 떠먹었습니다. 가게 안에 뭐가 있나 눈알 굴려서 구경도 하고 숟가락으로 얼굴 비춰보면서 머리카락 정돈도 하고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엄청 이상하셨겠죠. 웬 젊은 남자애가 와서 5분 만에 국수를 다 먹어치우고선 나가질 않으니까요. 사장님이 가게 한쪽에서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가 슬그머니 제 맞은편에 와서 앉으셨습니다. 학생, 무슨 일 있어요? 사장님이 제게 따뜻한 녹차를 한 잔 주셨습니다. 녹차를 한 모금 먹으니까 갑자기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 제 이야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 국수집 사장님에게 제 18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제 얘기를 듣는 내내 안타까워해 주시기도 화를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다 있대요? 잘 나왔네, 잘 나왔어. 고생 많았어요. 그런 사람은 언젠간 천벌 받을 거예요. 아휴, 어린애를 데려다가. 그래서 지금 갈 곳이 없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괜찮으면 여기서 지낼래요? 네? 가게 안에 쪽방이 있어요. 괜찮으면 거기서 지내요. 이래 보여도 꽤 따뜻해요. 밖이 엄동설한인데 밖에 있다가 큰일 나요. 정말인가요? 정말요? 정말 제가 여기서 지내도 되나요? 예, 학생 안타까워서 그런 거니 마음 쓰지 말고 편히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제게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있는 쪽방은 꽤 따뜻했습니다. 영감님 집에서 지냈을 때와 비교하면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죠. 따뜻하고 두툼한 이불을 덮고 사장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챙겨주시는 옷을 입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자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망가진 거 있으면 고치고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냥 쉬라고 하셨지만 그게 더 마음이 불편해서 계속 도와드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가게에서 정식으로 일할래요? 우리 집사람이 관절이 안 좋아서 이제 가게 일을 못 도와줄 것 같아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먹고 자면서 일해주면 나는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저야 감사하죠.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생애 처음으로 돈이라는 걸 벌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영감님 집에 있을 땐 돈 안 받고 일하는 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잡혀서 일하는 주제에 돈이라니 가당키나 했겠어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죠. 그곳을 나가면 오갈 곳 없는 신세였으니까요. 그렇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첫 월급을 받던 날, 그날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손에 쥐는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저를 구해준 노숙자 아저씨였죠. 저는 월급으로 김밥 2줄을 사서 아저씨를 찾으러 갔습니다. 아저씨와 멍하니 앉아있던 그 굴다리로 향했죠. 한 1시간가량을 그 굴다리에 있었는데 아저씨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셨나 싶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월급날에도 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기차 타고 왔던 역까지 가면서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가신 것 같았고 아쉬웠지만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또 6개월쯤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참 희한합니다. 제가 어느 날 장사 마감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어? 어? 아저씨! 바로 그 노숙자 아저씨였습니다.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더니 저희 가게 앞에서 딱 마주친 거죠. 아저씨는 여전히 비슷한 차림새에 같은 가방을 메고 특유의 무뚝뚝한 얼굴이셨습니다. 그때 아저씨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요즘 어디서 지내세요? 전에 거기 갔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안 추워서 터널 답답해. 그냥 공원에 있지. 아저씨, 괜찮으면 제가 밥 한 끼 대접해도 될까요? 전에 감사했던 것도 있고, 또 제가 아저씨 덕에 이렇게 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는 아저씨를 모시고 근처의 고깃집을 향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가 돈 벌고 처음으로 큰돈을 썼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뭘 사 먹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돈 써봐야 생필품 사는 정도였으니까요. 아저씨는 고기를 3-4점씩 입에 넣었습니다. 혼자서 고기를 3인분을 먹고서야 아저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뭐 하면서 지내? 노숙자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아저씨에게 국수집에서 일하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인사도 드렸고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아저씨, 그런데 저 아저씨 얘기도 궁금한데 들려주실 수 있어요? 아저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곤 잔에 담긴 소주를 쭉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사실 선생님이셨답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든 시절 같이 공부를 하던 아내분과 결혼을 해서 슬하에 따님도 한 명이 있었답니다. 정말 행복하셨대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보람차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아저씨에게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답니다. 아저씨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다 여의셔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모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 장인어른 댁에 강도가 들어서 2분 다 돌아가셨대요. 그때부터 아내분의 건강이 안 좋아졌답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런 줄 알고
아저씨는 더 좋은 보양식을 만들고 보약도 지어가며 아내분을 돌보셨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아내분이 각혈을 하며 쓰러지셨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폐암 말기였다더군요. 손 쓸 틈도 없이 한 달 뒤에 아내분이 돌아가셨답니다. 아저씨도 따님도 충격이 상당했대요. 고등학생이었던 따님은 그날부터 입을 꼭 닫았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요. 찾지 말라는 쪽지와 함께요. 아저씨는 학교도 그만두고 사방팔방으로 따님을 찾으러 다녔다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자그마한 흔적이라도 보이면 미친 듯이 쫓고 친구들도 맨날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지만 결국 따님은 찾을 수 없었고 아저씨도 그렇게 망가지면서 이곳까지 흘러왔다고 하더라고요. 듣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가족들을 모두 잃게 된 그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저씨가 다시 행복해졌으면 했습니다. 아저씨 덕에 제가 사람 구실을 하는데 그 정도 응원과 용기는 줄 수 있잖아요. 아저씨,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 좀 보세요. 1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다시 힘내보세요.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지 벌써 2년이 넘었어. 나는 이제 머리도 다 굳었고 말도 안 해버릇하니까 못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낚시 없어. 무슨 재미로 사는가.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사는 거야 난. 오늘 식사 고맙네. 그럼 이만. 아저씨는 모든 것을 다 해탈한 표정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인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해준 아저씨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정말 끈질기도록 아저씨를 쫓아다녔습니다. 아저씨가 그날 고기 먹으면서 알려주셨거든요. 근처 공원에서 지내신다고요. 저는 아저씨에게 김밥이나 빵 같은 것을 사다 드리면서 다시 잘 살아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할 수 있다니까요. 아저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빚이 많아서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아저씨, 이런 곳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아저씨는 갈 때마다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제게 눈길조차 안 주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아저씨, 제가 할게요. 뭐를? 아저씨 가족이요. 제가 할게요. 뭐? 제가 아저씨 아들도 하고 조카도 하고 형제도 할게요. 그러니까 아저씨, 저를 봐서라도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두어 달쯤을 맨날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미동도 없던 아저씨가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쳐다봐주기 시작했고 경청하기 시작했고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끈질김이 통했는지 아저씨는 다시 살아보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지겹고 그냥 사람답게 그렇게나 살아보지 뭐. 가족도 생겼고. 저는 그동안 일하면서 모았던 돈 중 일부를 아저씨에게 드렸습니다. 아저씨가 한사코 안 받는다고 하시다가 그 꼴이면 어디서도 안 써줄 거라고 하니까 결국 제가 드리는 돈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꼭 갚는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정말 얼마 안 되어서 돈을 다 갚으셨죠. 그렇게 다시 살게 된 아저씨는 다시 교직 생활은 하지 않으시고 학교 경비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다시 애들은 못 가르치겠더라고. 머리도 너무 굳었고 무엇보다도 자꾸 딸 생각이 나서. 아저씨는 다시 일을 하려니 좀 힘들지만 그래도 노숙자 생활보다는 낫다고 하셨습니다. 오래되어 딱딱한 김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면서 호탕하게 웃으셨죠.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게 된 거잖아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었고요. 저는 다시 열심히 살게 된 아저씨를 보면서 나도 더 잘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제가 아저씨의 가족이 되기로 한 이상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게에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저랑 사장님이랑 같이 신메뉴를 선보였었거든요. 가게에 원래 국수랑 비빔밥만 팔고 있어서 직장인들 점심 장사가 전부였는데 밤에 술 장사를 해야 돈을 벌 것 같아서 제가 아저씨랑 같이 메뉴 개발해서 안주 될 만한 거 두어 개 추가해서 술까지 팔게 되었죠. 처음엔 여기 술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반응이 미미하다가 저희 가게 점심 단골분들이 저녁에 술 드시러 몇 번 와주시면서 입소문이 났고 진짜 매일같이 밤에 가게가 만석이었습니다. 사장님과 저 두 명으로 감당하기에 택도 없어서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 쓰고 했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국수집에서만 4년을 일했습니다. 국수집이 점점 성장하면서 저는 생각했죠. 이 장사를 더 키워서 돈을 더 불려야겠다고요. 사장님, 우리 분점 내면 어떨까요? 사장님은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뭔가를 새로 도전하기에 사장님은 나이도 적지 않으셨고 분점을 낸들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 솔직히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이는 사장님에게 제가 4년 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전부 투자할게요, 사장님. 제가 분점 맡을게요.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사회생활도 부족한 어린 저였지만 왜인지 이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한 달을 고민하시다가 제 뜻과 함께 하기로 하셨습니다. 본점의 건너편에 그리 멀지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게를 얻었습니다. 본점과 비슷한 크기의 작은 가게였지만 이건 분명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장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게가 있던 곳이 바로 여의도였거든요. 회사원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매일 회식을 하는 증권가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죠. 정말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사장님과 저는 진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수집 쪽방 생활을 졸업하고 가게 근처에 월세방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조금 더 지난 후에는 전셋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10년 했던 사람이 여의도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게 사장님과 노숙자 아저씨 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장님과는 같은 가게를 운영하니까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었고 노숙자 아저씨는 아무리 바빠도 달에 한 번은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아저씨에게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아저씨의 따님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저씨가 경비로 일하게 된 학교가 아저씨가 노숙자 생활하기 전에 일하셨던 고등학교였거든요. 대낮에 어떤 젊은 여자가 오더니 교무실이 어디냐고 찾더래요. 그런데 그게 아저씨의 따님이었던 거죠. 따님도 아저씨를 다시 찾으려고 학교에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진 지 거의 5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님은 집을 떠난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방황하다가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미용사가 되었다더라고요. 아저씨와 재회 후 두 사람은 다시 같이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삶의 낙을 찾았다고 밝게 웃으셨죠. 아, 제가 일하다가 겪은 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게 한창 바쁜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의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경규? 네? 누구? 형! 형이 여기 왜 있어요? 제가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바로 저랑 같이 영감님 집에서 일했던 저보다 5살 많던 형을 만났습니다. 제가 도망쳤던 바로 그날까지 같이 일했던 형이었죠.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고 둘 다 눈물만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다들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궁금했거든요. 형이 그때 영감님 집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진짜 영감이란 사람 정말 나쁩니다. 형 가정 형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형의 아버지가 영감님한테 돈을 조금 빌렸는데 약속한 날도 안 되었는데 갚으라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형을 잡아들인 거였습니다. 형이 그 집에서 2년을 일을 했고 도망친 그날에 형은 가족들에게 갔대요.
그리고 다시 잡힐까봐 가족들도 다 같이 그곳을 떠났답니다. 친척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형은 공부해서 회사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인데 이렇게 각자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게 너무 벅찼습니다. 형,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소식을 좀 들었거든. 무슨 소식이요? 그 영감 말이야. 그 동네에 우리 사촌 형네가 살고 있어서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참 가관이더라고. 왜요? 또 무슨 짓을 벌였대요? 말도 마. 우리 다 떠나고 나서 동네에 없는 집만 골라서 돈 줄 테니까 일하래 보내라고 성화했더더라고. 역시 개벌은 난 못 주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도망치고 1년쯤 지나서인가 그 집에 불이 크게 났대. 누가 불을 낸 건지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소리도 없이 불이 크게 나면서 그 집 식구들이 다 죽었다더라고. 순간 머릿속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고약한 심보로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서 하대했으니 뿌린 대로 거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과거의 모든 기억을 떨쳐버리고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그리 살면서 증권가에서 저만큼이나 열심히 일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제 인생에 과분하게도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집안도 좋은 그녀가 왜 저를 선택했는지 처음엔 이유를 당초에 모르겠어서 의심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녀가 그러는 겁니다.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만큼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라고 좋다고 했습니다. 결혼 직전에는 아내 집안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 다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셨고 처제도 아내만큼이나 야무지고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아저씨와 아저씨 따님도 초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12월에 저는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딸까지 갖게 되었고요. 그때 세상을 떠난 가족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릴 적 가족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제 힘으로 두 번째 가족들을 꾸린 기분이었죠. 진짜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수 있을 만큼 좋았습니다. 애들 태어나고 좀 자랐을 때 가게 확장 이전하게 되었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잘 되었고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점 하시던 사장님은 본점이 너무 노후돼서 아예 가게를 정리하시고 지금은 쉬고 계시죠. 제가 한 번씩 찾아뵙고 인사드리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시고 정말 좋아 보입니다.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되고 싶을 정도로요. 노숙자였던 아저씨는 벌써 연세가 거의 80이 되셨는데도 엄청 정정하십니다. 이제 경비 일을 그만두셨는데 따님이 미용실 원장으로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님이 노후를 책임져주고 있다면서 아저씨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보청기 맞춰드렸는데 요즘엔 제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하시네요.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하지만 제 인생 참 별납니다. 그쵸? 다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치는 인생인데도 누구한테나 동아줄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줄은 정말 간절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제 사연 보시는 분들도 분명 그러할 테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눈 반짝이면서 살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못 살고 간 인생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주 적극적으로 살다 갈 겁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